명절 전부터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이제 처갓집으로 가면서는 싸우는 게 늘 일상인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아이들이 다 고스란히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첫째가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할아버지가 싫다고. 저는 한 번도 제 아들이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난 죽을 때까지 뼈를 갈아서 엄마의 결을 다 갚아야만 한다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한다면 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신경증적인 죄책감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행동인 거죠. 죄책감은 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갚아주고 싶어 하는 인간의 도리적인 마음이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버지한테 그 마음을 느껴야 될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우리가 이거를 자기 용서, 자기 연민, 자신에 대한 컴패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마음이 컴패션이거든요. 반갑습니다. 저는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현 소장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새로 시작하는 이 강연쇼에서 두 가지의 주제로 강연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주제가 죄책감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거든요. 원래는 제가 강연을 가족들의 대화 방법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가족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요즘에. 가족의 구성원이. 그랬는데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저한테 이슈였었던 두 가지의 큰 정서를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바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함께 죄책감에 대해서 다뤄보고 두 번째는 이제 수치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좀 익숙한 정서신가요? 네. 저도 평생 이 두 가지의 정서가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다뤄보면 좋겠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올해로 이제 1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작업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도와드렸지만 늘 뒤에는 저하고의 이슈하고도 맞물렸었기 때문에 이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의 사례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넘겨볼게요. 자, 네. 이 얘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이분은 지금 이제 결혼을 하셔서 아이 아빠가 되셨어요. 저한테 결혼한다고도 연락이 오셨었고 아이를 낳고도 연락이 오셨어요.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된 건 이분이 미혼 때 저희 연결의 대화 훈련생으로 들어오셨던 분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마가 자기 2살 때 하늘로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고 2살부터 아빠가 농장을 해가지고 아들을 키웠는데 재혼을 안 하셨어요. 근데 5학년 때쯤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가 이제 미술 도구를 집에 놓고 가가지고는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가져다 줬는데 자기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교문 뒤쪽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아들이 추울까 봐 겨울이고 하니까 이제 용달차를 몰고 다니셨는데 그거를 학교 안까지 와가지고 주차를 하고 교실에 와가지고 아들을 위한다고 그 재료를 갖다 주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복도로 얼른 아빠를 데리고 가가지고 아빠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왜 학교에 왔냐? 다시 학교 오지 마라 이러면서 그 재료를 가로채가지고 이제 교실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5학년이면 여러분 이제는 추상적 사고도 가능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빠가 가는 모습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오는데 알 수 없게 죄책감이 확 몰려들더래요. 그러면서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집에 가서 아빠를 보고 사과를 해야지라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날 이제 밥을 먹는데 아빠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이걸 표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표상이 뭐냐 그랬더니 손톱 밑에 낀 까만 때. 그러니까 아빠를 생각하면 손톱이 까맸던 아빠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밥을 먹는데 아빠 눈을 못 보고 손만 보고 밥을 먹어가지고 그 아빠의 까만 손톱이 자기한테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그날 이제 미안하다는 말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빠가 자기한테 되게 잘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도 알았대요. 아빠도
그걸 눈치채셨고 또 아빠도 아들이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고 이게 굉장히 묘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대화가 되게 건강하고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가족 간에는 진심을 나누기가 서로가 마음의 상처가 될까 봐 못 나누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이분이 신입사원 6개월을 마치고 교육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그 조직에서 우수한 인재로 뽑혀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하셨죠. 그때 이 미혼이었던 푸릇푸릇한 새내기 신입사원 6개월을 잘 마치고 연수에 들어와서 그 고백을 저한테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소장님 제가 꿈이 하나 있다면 성공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고생한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드리는 게 자기의 남은 숙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분을 왜 기억하냐면 그분의 눈빛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 눈빛도 이렇게 충혈이 됐었고 그 마음 안에 아빠한테 잘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가 물론 사랑이겠죠. 네, 사랑과 감사였겠지만 그걸 죄책감이 이렇게 다 덮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게 남겨진 책임은 평생 고생한 아버지에게 이걸 다 갚아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 종교에서는 속죄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와 속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에게는 그런 과중한 책임감이 강했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저는 그분을 잊어버렸고 몇 년이 지나서 너무 좋은 여자분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고 축하해달라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가지는 못했어요. 너무 축하한다 그랬는데 또 한참 지나서 두 아이의 아빠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두 아이의 아빠가 돼서 전화가 왔을 때 한 번 연락이 왔거든요. 그때 좀 사건이 있었어요. 배우자하고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는데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추석인가 설날인가 아무튼 명절 다음이었거든요. 이제 싸운 이유는 아버지에게 소홀하다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연결이 되실까요? 네. 이 아들에게는 아빠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게 사랑과 감사를 넘어서서 자신의 깊은 죄책감에서 비롯되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면 배우자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는 거의 강박증이었었던 죄책감이 거의 강박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로 뒤덮여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그거에 따라와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굉장히 섭섭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죠. 자기 이슈인데 그거를 자기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배우자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고 배우자는 그걸 굉장히 버거워했어요. 그래서 아이 둘을 낳고 잘 사는데 선생님 명절이 되면 부부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전부터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명절이 끝나면 늘 싸우는 게 이제 처갓집으로 가면서는 싸우는 게 늘 일상인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아이들이 다 고스란히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첫째가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할아버지가 싫다고. 그 이유는 할아버지 너무 자상하고 다 좋은데 엄마랑 아빠랑 자꾸 싸우게 돼서 할아버지가 싫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제서야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서 선생님 이런 경우에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그거죠.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네. 이제 한부모 가족들도 저는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한부모 가족이나 혹은 또 양부모가 있거나 보호자가 다 있어도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또 죄책감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쩌다 얘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인지 모르겠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고생했던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이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많이 녹아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례가 여러분 좀 와 닿으실까요? 네. 저는 이분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신입사원 6개월을 마치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그리고 자기가 대학도 4년을 다 장학금 받았어요, 여러분. 이 아들에게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다시는 아버지가 학교에 오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러자면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돼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우수해야 돼요. 그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압박했다는 거를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압박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죄책감,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자기가 이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충분한 나이가 되었는데 두 아이의 가장이 되고 든든한 대기업의 조직원이 되었고 또 맞벌이를 하니까 아내도 능력이 있고 모든 게 빠질 게 없어요. 아버지 건강하시고 다행히.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을까. 이 죄책감을 오늘 우리가 조금 다뤄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 죄책감의 굴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죄책감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죄책감이 저한테는 큰 이슈였었고 이제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한테 제가 조금 더 잘못했던 일들, 미안했던 일들이 늘 엄마로서 살면서 저를 괴롭혔던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도 제 말이 어떻게 나가냐면 야, 엄마 만나서 네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건 고마울 일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 장성한 아들이 엄마가 자기한테 미안해하는 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저만의 사례가 아니라 예전에 저희 연구원이었었던 한 친구가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해서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다행히 지금 공부를 너무 잘했죠. 그런데 뭐 아이 이름이 만약에 재현이었다고 하면 재현아 너 공부하는 동안 엄마가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이게 대화잖아요. 그때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자꾸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차라리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대견하다, 기특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허구한 날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는 부모 앞에서는 자기가 한 번도 화조차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땡깡 한 번 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늘 자신을 압박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다시 돌아가면 죄책감은 여러분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우리의 초자아가 굉장히 발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초자아라는 게 뭐예요? 윤리적 목소리. 너는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돼. 너는 반드시 훌륭한 아들이 돼야 돼.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체면을 살려줘야만 돼. 하는 어떤 우리의 초자아, 아주 윤리적인 목소리들이 하는 우리의 레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초자아가 죄책감과 맞물려가지고 이거 서로 상생하는 관계죠. 그럼 이게 너무 가속화되고 과대화가 되면 강박적인 행동들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사회적 기능하고 연결해가지고 죄책감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미안함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한 이유를 내 자신에게서 찾고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이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 살면서 필요한 태도 맞죠.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은 제대로만 기능한다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건 반드시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내 감정, 나의 어떤 감정의 조율, 그리고 나의 도덕적인 어떤 판단, 나를 행동하게끔 만드는 기저들에게 이 죄책감은 아주 바람직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가족 관계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가족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할머니께서 정말 이구지구 시장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이 부모를 키웠고 또 이 부모 역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예를 들어 정말 고생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던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서는요. 서로가 감사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만큼 못해줬던 부모의 애스러운 마음, 또 그 부모의 마음을 느끼면서 자란 자녀의 또 죄책감 어린 마음, 내가 그 기대만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키워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나 하는 어떤 이 죄책감의 맞물림들이 너무 뿌리 깊이 가정 안에 그 각 가정의 모습대로
다 다양하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연구처럼 죄책감이 되게 필요하고 사회적 기능으로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게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실존적인 죄책감이에요. 지금 사회적 기능하고 설명했었던 그 죄책감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 행동에 대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음에는 다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하기라고 해서 사과하고 다음에는 내가 다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을 해야 되죠. 이건 되게 건강한 부분이고 그런데 한 축은 뭐냐면 신경증적인 죄책감인 거예요. 아까 우리 이 아들처럼 내가 너무 잘못했고 나는 이 잘못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이 씻을 수 없는 죄는 내가 평생 갚아야 되며 이 갚는 것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어. 끝이 없다. 그럼 이게 언제 끝나요? 내가 죽을 때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 명절에 찾아뵙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가고 아버지의 뭐 병간호를 하고 아버지를 보호하고 있다면 그게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원하는 걸까? 그거를 원하는 부모가 여러분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제 아들이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나쁜 아들이어서 엄마한테 내가 이걸 다 갚아야 돼가지고 난 죽을 때까지 뼈를 갈아서 엄마 이거를 다 갚아야만 한다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한다면 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부담되고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신경증적인 죄책감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면 같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죄책감에서 나오는 것인가 혹은 진정한 반성이나 다르게 해보겠다는 나의 어떤 열이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는 것이냐가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은 거죠. 이 신경증적인 죄책감과 실존적인 죄책감의 큰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귀인 오류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오셨는데 만약에 좀 늦으셨어요. 근데 늦었는데 왜 늦었어요? 라고 하면 어떤 분은 차가 막혀요. 지금 눈 오잖아요. 뭘 기대하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상황에서 내 행동에 대한 결과를 찾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외부 요인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게 말이에요. 선생님, 저 너무 형편없죠. 제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건 제 잘못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건 내부 요인에서 찾는 거잖아요. 죄책감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네. 내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때로는 사실 여러분 진짜 보통에 한 30분 걸리는데 내가 오늘은 눈이 온다 해서 1시간이나 일찍 나왔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차 사고가 또 난 거예요. 이거 진짜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도 내부 요인에 병리적으로 꽂혀 있는 분들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서 이유를 찾지 못해요. 무조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이런 걸 예측해서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찾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산다면 그분의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자 외부 요인 쪽에 많이 사세요? 내부 요인 쪽에 많이 사세요? 사실 세상 살기 편한 건 외부 요인이에요. 그죠? 대충 조금 난 탓하고 왜 차가 막혀. 미안하단 말도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더 화내면서 들어와요. 왜 이렇게 차가 막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 정도로. 다음 한번 볼게요. 제가 이 굴레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보는데 그럼 행동 양식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거든요. 자, 죄책감이 이만큼 우리한테 힘든 이슈라면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말과 행동을 할 때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방식의 말들이 들린다는 거고요. 행동을 할 때는 저 사람을 위한 행동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네, 심플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 비난은 뭐죠? 나는 나쁜 아들이었어. 그때 나는 아빠한테 못할 행동을 했어. 그때 나는 아빠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됐어. 나는 당연히 아빠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었어야 됐어. 아니,
그런 일조차 하지 말았어야 됐어. 이게 자기 비난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회사에서 자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 이 내면 안에서 자기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됐대요. 왜요? 나는 좋은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죄책감은 행동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수치심은 존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강좌에서 수치심을 다루겠지만 수치심은 사실 더 거대하죠. 죄책감은 행동 양식을 바꿔서 해결이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수치심은 그래서 나라는 한 존재가 이제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의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되었는데 조직 안에서 자기가 칭찬을 들으면 나의 행동에 대한 자기 반성이 너무 깊은 나머지 나는 이런 칭찬이나 인정을 받을 만하기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게 된 거죠. 이게 얼핏 보면 여러분 되게 겸손해 보여요. 되게 겸손해 보이고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좀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거 없습니다. 이게 되게 겸손해 보이고 예의 발라 보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좋아 보이지만 이게 진심인 경우에 그냥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감사와 칭찬과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분이 소장님 강의가 좋았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잘 들어주신 선생님 덕이죠. 속으로는 어때요? 고마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인정받을 만해. 어쩌면 이게 조금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이걸 진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한 거 하나도 없어요. 책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밀어쳐내면 그 말을 진심으로 하신 분이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해요. 네. 친구가 밥을 사줬는데 친구야 너가 밥 사줘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고마워 이러는데 야 네가 좋다니까 나도 좋다. 내가 다음에 또 사줄게. 이게 사실 대화거든요. 야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었어. 싸구려야 이거 8,000원짜리 비빔밥 갖고 뭘 그래. 너무 막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맛있게 먹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걸 너무 쳐내니까 말하는 사람도 민망해요. 네. 그게 바로 자기 비난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은 어떻게 가냐면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가 돼요. 이 아들의 경우에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말해본 기억이 별로 없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빠한테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이제 저희가 여러 차례 상담 회기를 거치고 나서 아버지한테 솔직한 마음을 전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어요. 나는 너가 그냥 철없이 그냥 너답게 아버지한테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런 게 좋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도 그게 기억나는데 아버지는 그때 상처받지 않았다. 다 그럴 수 있다. 너무 훌륭한 아버지 아닙니까? 너무 훌륭한 아버지시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그 반응 덕분에 어쩜 이 자기 희생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억울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조직에서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우수한 인재로 올 수 있었느냐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머리가 좋았을 거고요. 역량이 뛰어난 거예요. 기본 자질이 아주 탄탄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희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나의 주체성을 상실할 정도로 내 욕구를 포기할 정도로 내 욕구가 나중에는 무엇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저 사람에게 맞추고 행동하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행동 뒤에 이 질문을 한번 남겨보면 알 수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시고 행복하셨어요? 그렇게 행동하시고 기쁨이 올라오시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 어느 교육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을 한마디씩 해주자.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이라는 게 결국은 남한테 들어왔었던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들었던 모든 칭찬을 총 꺼내가지고
포스트잇에 써서 한 장씩 자기 몸에 다 붙이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막 20장 붙이고 어떤 분은 한 3장 붙이고 뭐 다 다양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제 왼편에 계신 남자 선생님이 스티커를 한 5-6개 붙이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당신은 배려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칭찬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딱 하나 뜯어서 선생님, 요때 구체적으로 이 말을 들었던 경험을 하나만 나눠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바로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자기가 이제 후배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이 후배들이 밥을 사주려고 자기가 갔는데 이 후배들이 선배, 우리 선배들도 다 모이자 이래가지고는 자기 또래 친구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한 10몇 명이 모인 거예요. 그날 이제 저녁도 먹고 근데 이제 늘 마음에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후배들한테 밥을 산다고 불렀는데 이 친구들도 왔으니까 인원은 늘어났고 그럼 친구들은 또 수평적 관계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여기까지 다 사야 되나 하는 고민을 잠깐 하다가 계산할 때가 이제 다 됐고 아무도 돈 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이 분위기가 어색해가지고 얼른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붙였던 내용이 뭐였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읽어드렸어요. 선생님은 참 배려심이 많군요. 자, 이 말을 듣고 어떠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쉬는 시간에 쫓아오셔가지고 저를 화장실에 가는데 저를 붙들고 이 기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본인이 살펴봐야지. 그런데 제가 다시 그분한테 진지하게 선생님, 아까 제가 그 사례와 더불어서 선생님이 들었던 이 칭찬을 그대로 읽어드렸을 뿐인데 좀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했더니 불편했대요. 그러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날 돈을 계산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기쁘셨어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다면 그 행동을 왜 하십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그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이게 익숙한 거예요. 늘 나는 그래왔고 그런 사람이었고 어느덧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이 사람이 자기 희생적인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야 네가 너의 주체성을 찾았구나 축하한다 이럴 것 같으세요? 야, 너 왜 그래? 너답게 굴어. 그러니까 나답다라는 게 뭔가 내가 더 이상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가라는 한계에 직면할 때 오세요. 착한 분들은 이게 자기의 삶의 방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가 모든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이 모든 게 당연시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행동은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거나 억울함이 올라오거나 기쁨이 없고 무기력해질 때 이건 도대체 무슨 신호일까?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러신대요. 너 멀쩡하고 너 지금 다 잘 사는데 너가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해? 이분이 그동안 얼마나 내 자신의 욕구나 내 자신의 소망이나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과 원하는 것들을 억압해 왔는지 몰라서 하시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 죄책감을 우리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분 아까 손톱 밑에 낀 까만 때로 아빠를 기억하고 있었던 이제는 2 아이의 아버지가 된 이 30대 후반의 남성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 죄책감은 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갚아주고 싶어하는 인간의 도리적인 마음이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버지한테 그 마음을 느껴야 될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5학년 때 제가 그 나이의 아이는 그럴 수 있다. 지금 2 자녀의 아버지가 된 아빠로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지금 요만한 아이가 엄마의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힘들게 키우고 있다는 것을 저 성인의 눈으로 이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하고 고마운 존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힘들죠. 그건 힘들어요. 그거는 오히려 아이답지 않은 거예요.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그건 정말 문제지만 그 나이 때 그 아이라면
이제는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자기 용서, 자기 연민, 자신에 대한 컴패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마음이 컴패션이거든요. 예수님이라면 그 아이를 벌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본인을 이제는 조금 용서하고 대신 아버지에 대한 이 죄책감의 깊은 의미의 마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그 의미가 뭐였을까? 선생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말할 수 없이 있대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남은 여생을 아들로서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냐, 그거 말할 것도 없대요. 그 두 가지로 바꾸자. 나는 잘못됐고 내 행동은 틀렸고 나는 나쁜 행동을 했으니 이걸 속죄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 의미를 다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에게 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고 이제 아버지에게 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다라는 것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바꿔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네. 한 끗 차이인데 실제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죠. 엄마가 미안해, 뭐 어머니 죄송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 아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고마움으로만 바꿔보는 거예요. 아빠, 엄마 없이 그 긴 세월을 사실 2살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면 그래봐야 그 아버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쯤이었을까? 듣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보통 한 30대 뭐 한 초중반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 연세에서는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곧 50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한 사람의 한 삶을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한 부모의 가장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서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을 텐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빠에 대한 깊은 감사, 엄마 없는 이 긴 시간을 아빠 혼자, 저한테는 아빠의 손톱 밑에 낀 까만 때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아빠 그걸 볼 때마다 아빠의 그 깊은 헌신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라고 돌려서 말해봐라. 두 번째는 이제 사랑하고픈 욕구잖아요. 아빠 제가 아버지 살아계시는 이제 날들 동안 아들로서 아버지하고 관계 맺고 살면서 더 사랑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봐라. 아버지 미안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어. 라는 말은 이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감사했어요. 아버지 더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말은 아버지가 더 듣고 싶어 하는 말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제가 마무리 하나의 사례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이건 다른 분의 얘기인데 이분이 죄책감 대신 감사를 표현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바꿔내셨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요. 저기 지방에서도 대구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되는 지역의 공무원이셨는데 평생 그 지역의 공무원으로만 사셨어요.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어느 날 회사로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네 아버지가 노망이 난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평생 그렇게 건실하게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살아오던 네 아빠가 요즘에 무슨 투기꾼들을 만나가지고 무슨 투자를 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맨날 주식 보고 있고 미친 것 같다. 네 아빠가. 이거 얼마 받지도 않은 퇴직금 다 날리게 생겼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와서 네 아빠한테 야단 좀 쳐라.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장성을 해가지고 아주 든든한 그 집안의 기둥이었거든요. 자기가 엄마 전화를 받고 막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더래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은퇴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책을 떠시지?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는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한 거 씩씩거리면서 이거 내가 뭐라고 강하게 이거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까? 막 소리를 좀 질러볼까?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채찍요법을 쓰려고 막 생각을 하고 가는데 잠깐 졸려서 이렇게 살짝 잠이 들었다가 깨가지고 멍하게 창문을 KTX를 타고 가니까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문득 이거를 침투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기차를 언제 탔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 아버지는 비행기 기차 탄 적조차 거의 없으시대요. 왜 그랬을까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 그냥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휴가가 있어도 그냥 인근에 꽃구경 정도 갔다 오는 정도지 한 번도 해외여행 이런 거를 해보신 적이 없고요. 문득 이제 그게 어디로 연결이 지어졌냐면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데 맛있는 그 김치, 보쌈 김치랑 칼국수 집을 갔는데 곱빼기만 시키셨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쌈, 수육 이런 거 사주시는데 아버지는 칼국수 그 곱빼기를 시켜가지고는 그거 하나 딱 드시고 나는 배불러서 못 먹으니까 니들 많이 먹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지금 채찍으로 중무장하고 아버지 버릇 고쳐드리려고 아버지의 버릇을 고치려고 가고 있다가 내가 이거를 아버지한테 말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서야 이제 진짜 호기심이 들면서 아버지가 이걸 왜 하시려고 할까? 평생 어디 투기하고 투자하고 주식하시지도 않던 그 공무원 급여 따박따박 받아서 그걸로 풍요롭진 않았지만 정말 가족들 딱 먹여 살리는 거 외에는 관심 없었던 우리 아버지가 왜 이 나이 돼서 이렇게 돈을 벌겠다고 하실까? 호기심이 드니까 갑자기 이해가 되더래요. 아버지가 나이 드셔서도 가족들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시구나. 뭔가라도 해서라도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느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채찍의 마음이 싹 사그러들면서 이건 아버지를 내가 버릇을 고칠 얘기가 아니라 한 번은 아버지한테 가서 오늘 고맙다고 말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카페를 갔는데 아버지 표정이 안 좋게 들어오시더래요. 왜 안 좋은가 봤더니 엄마가 이미 아들한테 자기 욕을 했고 이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러 왔는지 아버지 직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방어적인 태세로 와 이러면서 왜 왔노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앉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 눈은 이미 힘이 다 풀렸고 아버지 제가 여기 온 거는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해서 왔다. 제가 처음에는 엄마 말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이거 못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기차를 탔는데 기차 타고 오다 보니까 아버지 기차 언제 타보셨어요? 아버지 언제 비행기 타고 여행 가보셨어요? 제가 모시고 가려고 해도 절대 극구 사양하시고 안 가시고 우리 보쌈 사주실 때 아빠 칼국수 곱빼기밖에 안 드시지 않았냐. 제가 이런 기억이 났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버지한테 다른 말은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다가 에 하더니 민망하시면은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에 하면서 나가버리시더래요. 얘기 중에.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지나서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눈가가 아버지가 시뻘겋시더래요. 그래서 아들인 자기도 우리 아버지도 마음이 내 말을 듣고 조금 뭐가 터치가 됐구나. 그리고 자기가 정말 어색했는데 더 얘기했대요.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고 시간도 많아지시고 이 시간 동안 아버지의 능력도 발휘하고 싶으시고 여전히 우리 자식들에게 또 어머니에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힘을 발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 그게 맞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거긴 끝끝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버님은. 그런데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이제 그 역전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를 자기가 안아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문자가 오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아버지도 엄마가 걱정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좀 줄이든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제가 이분의 사례가 저희 연결의 대화 이제 교육 과정 중에서 왜 나왔냐면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유익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공손하게 요청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공손한 요청 대신은 대부분 이제 강요와 협박을 좋은 말 할 때 해라 뭐 이렇게 강요와 협박을 하지 엄마가 도움이 필요한데
이건 좀 네 방 정리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말 안 하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좋게 하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협박과 강요로 인한 행동의 변화는 대부분 수치심으로 남아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공손한 요청은 바로 그 당시에는 예스를 듣지 못할지라도 엄마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하고 하루 이틀 살고 죽을 건 아니잖아요. 몇십 년 살잖아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가성비 있는 연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무튼 상대를 아주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공손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알아요. 안 될 뿐이지. 그런데 확실한 두 번째 방법은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번도 정신 차리시란 말 하지 않았잖아요. 강요도 하지 않았고 수치심도 드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정신이냐고. 수치심도 드리지 않았어요. 누가 아버지한테 돈 벌어 오라 그랬냐. 무능력함을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감사했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행동을 하는 이유도 이해된다고.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어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진심을 전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문자 오셨잖아요. 아버지가 좀 줄이겠다. 아버지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엄마와 너가 걱정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다. 감사만으로도 인간의 행동이 변하는데 이때 변하는 인간의 행동은 거룩합니다. 아이들이 칭찬과 인정과 감사 속에서 자기의 행동을 강화시킨다는 건 연구 결과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좋은 말로 강화될 때, 인정과 칭찬의 말로 보상받을 때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잖아요. 자신의 행동 양식을 더 친사회적이고 더 관계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이 죄책감을 넘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 고마움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까지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특히 가족 관계에서 그 깊고 오묘한 그 가족의 관계 내에서 우리가 주고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대화들이 잘 표현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그 손톱 밑에 낀 까만 때 때문에 깊은 죄책감을 갖게 되었던 그 아드님은요, 지금 그 아버지하고 죄책감을 이제 정말 내려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었는데 제일 고맙다고 말했던 이유는 배우자였어요. 더 이상 내가 나의 죄책감을, 그 무게를 배우자한테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게 이제 이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보는 사례였었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죄책감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